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역전용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와 그리고 서양호 시사평론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13,000분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오프닝을 과감하게 했는데 여러분 못 들으셔서 다행이네요. 뭐 김현장이 이 내용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습니까? 네. 자, 김현장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서석고 변호사라는 분이 뭔가 이번 사법 쿠데타 배후 기획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15일 날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서석고 변호사 직접 출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오늘 오전입니까? 김현장에서 사표를 냈다 또는 김현장이 사표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표를 굳이 내야 할 만큼 이것이 중대한 문제냐라고 우리는 이제 기자 출신이면 거꾸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한국사에서 사법파동이라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침해했던 독립을 침해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스모킹 건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그 서석호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묘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새로운 그 보수 진영의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서석호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서석호 변호사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김현장의 역사를 보면 그러고도 능히 남는다라고 하는 예전의 그 전과 소위 말해서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예. 제일 유명한 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그 일본 기업을 대표하고 대리하고 있었던 게 김현장이었는데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해줬다라던가 심지어 문구까지 수정했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그 스캔들이다라고 하는 세간의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서초동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김현장의 후관 예우란 예전엔 전관 검찰 출신 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로펌에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요새는 로펌 출신이 그렇죠. 법관 경력 법관을 구하는데 대부분 김현장 변호사 출신들이 그 경력 법관에 많이 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사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게 현대자동차 사장 측, 회사 측을 김현장이 변호를 하고 노동자 측이 그와 함께 쟁송이 벌어졌는데 변호사도 그 김현장인데다가 재판부 3인 중에서 2인이 김현장 출신의 그 판사라고 하는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김현장이 많은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경제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서석호 변호사를 둘러싼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들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병철 변호사 최근 들어서 저희들하고 인터뷰도 자주 했고 그리고 사법 쿠데타와 관련돼서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던 변호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병철 변호사가 서석호 변호사, 김현장 서석호 변호사의 국회 출석에 변호인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직접 오늘 이병철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저께 서석호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 출석하는데 서석호 변호사의 변호인이 된다거나 이런 사실 무근이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은 특정한 사안을 달리 보고는 있지만 이번 사법 쿠데타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오랫동안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할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댓글로서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사항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께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우리는 기자 출신으로서 저 사람이 김현장에서 사표를 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장 처음 제기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정치권으로 상당한 제보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모 씨, 뭐 S모 씨 이러다가 서석호라는 사람이 이름이 까지는 데는 한 하루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게 이제 14일 청문회라는 게 사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판사 10명이 지금 12명이죠. 청문회 집단 소환이 된다는 게 사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 배후에 대법원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국민들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사실 아마 대법원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창단 멤버 수준으로 오래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김현장과 무관하다나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에 의해서 뭐 한 일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고 이제 김현장이 서둘러서 그렇다면은 모양새를 이렇게 그냥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서로가 아마 양해하에 사표가 제출되고 수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제 댓글로 이미 논란이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병철 변호사가 프락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김상욱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의 국힘의 국회의원이고 오늘 사표 뭡니까 이제 탈당 의사를 밝혔죠. 네네. 그럼 민주당 입당할지 하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 발언을 하는데 평소에 보수지향적인 성향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 저는 좀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금 사법 구태타 과정에서 정말로 정확한 분석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했는데 자, 서석호 변호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프락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좀 이해를 하면서 사실 중심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계환도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이 들어서 프락지 비슷하게 하는데 원래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의심스러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인이라면 100% 360도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죠. 더구나 그 사람이 현직이라면 쭉 그 지내온 이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합당한 비판 또는 뭐 논평 토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변호사는 특수 직군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 데빌스 애드보케이트란 말도 있잖아요. 악마도 사실 자기가 법적으로 이거는 흥미로운데 승산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은 뛰어드는 게 법조인의 어떤 그 DNA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30년 동안 기자질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 니들은. 네. 니들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점 그 사건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그리고 탁월한 통찰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바잉하거나 또는 그 리젝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뭐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새 정권 이후에 다양한 이제 이른바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전문적 식견과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다양하게 드릴 텐데 그때마다 이 사람 추적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 부적격 엑스표를 해버리면 자 이거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또 말씀도 드려보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많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 취재력이 대단하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김현장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충분히 논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 서석호 변호사나 또는 김현장의 김영무 회장과 같은 분의 개인 평가가 어떤지는 또 별도의 문제니까 그것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배우설로 김현장과 서석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는데 국회는 15일 날 열리기로 돼 있거든요. 14일 날. 네. 14일 날 출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맞는데요. 네. 지금
약간의 일정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좀 첩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게 사법 개혁이라는 게 아까 사법 파동 일련의 쭉 그 사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법원 내부가 흔들렸던 게 양승태 때 지난번에 말이 쉬워서 법원행정처가 김앤장 사환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판사들한테 야 이거 사법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이제 사실상 힘을 얻어서 2018년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사법부는 더 이상 이제 대법원부터 고법까지 우리가 엉망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 관점에서는 사법부 이거 완전히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판사들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당장 판사들 중에서 괜찮은 판사들 추려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란 특별 법원 같은 거라도 설치해야 될 판인데 법관들 전체 그 대부분 이번에도 훌륭한 그 부장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내부 경문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성명까지도 많이 쓰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라도 일단 내부 자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와, 벌써 로비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로비라고도 볼 수 있고 정보가 들어왔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오늘 중으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릴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회람이 돌았는데 그걸 내일까지 연기했답니다. 그 왜 돌발 변수가 생겼냐면 여태까지는 대법원장 저거 날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야 5당이 청문회하고 오늘 결정적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라면서 내부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법관 대표 회의를 통해서 자정적 노력이 먼저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진행해도 전혀 지금 시간상 손해가 없거든요. 어차피 다음 정권 돼야 이게 뭐 특검이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특검 발의를 했지요. 근데 법사위로 넘기는 게 약간 스탠바이가 됐다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좀 보자. 당장 급한 거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차피 통과시킬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청문회 일정도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서석고 변호사 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법대 7구학번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친하다고 하는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이 3인방 또는 세 사람이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인데 김현장에서 지금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럼 이번에 배우설로 지목이 되는 것은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민주당의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아마도 의심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민주당 쪽에 있는 분이 박선원 의원한테 제보를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동향을 파악했거나 아니면 진행 상황을 공유했거나 왜 그러면은 민주당 인사에게 서석고 변호사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자, 그게 지금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후의 사정이에요. 매우 의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 서석고 변호사는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본인이 흔쾌히 답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1년에 일탈한 엘리트 판사들이 그 지연과 학연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주권을 침탈한 문제가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묵묵히 박봉에도 일하고 있는 그 사법부의 수많은 그 일선 판사들에게는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제2의 문영배, 제3의 문영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주옥 부장판사나 노행남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강력하게 이번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 선포해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 행위보다 이재명 대표 당시 시절에 행위가 더 악랄한 것이냐 하며 대법원 판결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실명 비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저는 우리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사선을 이용해서 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모종의 그 음모를 파헤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아마
일선 법관들이라는 분노 때문에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조희대 대법관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 오히려 말이야 민주당이나 이런 그 야당에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또 사실인 거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법원과 김앤장은 반드시 좀 출석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필요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상우 기자가 네. 저하고 이제 취재 내용을 자주 공유를 하지만 서석고 변호사라는 인물은 굉장히 선비적이고 항상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법대 7부학번인데 사법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그 당시에 다 나갔는데 이분은 판검사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서석고 변호사님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국회 청문회장에 이제 가면 이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우겨고 비판만 받고 하면은 진짜 끝이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변호사님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권 그리고 당원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번에 사법구태타를 진압할 때 국민들이 100만 명이 이틀 만에 서명을 하면서 판사들이 엄청 쉽게 얘기하면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우의 김앤장이 있다 또는 김앤장이 아닌 서석고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실제로 윤석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희대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윤석열과 그러면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최소한 청문회장에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윤석열과 전혀 통한 적도 없고 조희대 또는 자신의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대법관 출신, 법원장 출신 또는 그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맥을 거꾸로 찾아서 1000명이나 있는 그 로펌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서석고 변호사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없었다면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오판한 거죠. 잘못 본 것이지.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앤장도 국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 회사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법률 개인 사업자의 그 파트너십 조합 같은 회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데 딱 나와서 대답하는데 나는 윤석열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조희대 대법관하고도 연락한 적도 없고 우리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또는 대법원 법원장 출신 대법관 출신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서석고 변호사를 명예훼손하는 것인데 왜 이 지금 전파 낭비를 하면서 논쟁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국회에 나와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저는 제가 던지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근데 뭐 올바른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전 나이브한 그러니까 하나만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왜냐하면 서석고 변호사는 대단히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자기의 행동이 불법적이라고 인식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요. 자기 범죄 혐의인데 지금 당장 한덕수와 관련해서 만약에 뭐 선거판에 대통령도 아닌 자가 외부에서 개입했고 그거를 뭐 이를테면 자기가 뭐 연결을 해줬어? 그거 다 감옥 가는 사안들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그 자기가 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 한 일을 자기가 거기서 고백하겠습니까? 변호사가 미쳤습니까? 남의 그 죄도 없게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인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겠냐고요. 있다면. 자, 그래서 서석호 변호사가 청문회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그런 식으로 알량하게 국민들 또다시 뭐 바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저는 안 느껴집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이 관점을 다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석호 개인 한 사람 정도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가 관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김앤장으로 정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앤장이 왜 끊었냐 너네가. 김앤장으로 들어가서
김현장의 본진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좀 넓히 봐야 돼요. 당장 김주현 있잖아. 민정수석. 그 사람 뭐야? 김현장 변호사예요. 김현장이 있다가 작년 총선 직후에 스카웃 됐어. 그래가지고 검찰 관리하라고 들어왔는데 자 김주현 하나도 우리 조사 못하고 있잖아. 김주현이랑 뒤에 김현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심지어 김주현이 한 일도 몰라. 김주현이 뭘 했습니까? 검찰 관리했잖아요. 심우정이 이 사건 초기 가르마 엉망으로 타고 윤석열 탈옥시키는 과정에서 김주현이 작용한 건 100%인데 그럼 김주현은 김현장이랑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당장 지금 김주현이랑 조대희의 관계 그리고 김주현이랑 이 내란 세력과의 관계 이런 거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김현장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자, 두 번째 한덕수 5년 동안 김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김현장과 무관하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김현장은 아니지만 태평양인가요? 그 다 그 한통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개별 사건에서 뭐 자기들이 뭐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원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다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사안을 김현장과 서석호 뭐 이런 양자 간의 무슨 뭐 대립과 갈등과 무슨 뭐 이거 배신이냐 뭐 반목이냐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서석호도 원오브일 수 있다. 그리고 김주현, 한덕수 그리고 김현장에 퍼져 있는 많은 인간들 그리고 당장 이 조대희의 딸만 해도 조이대의 딸만 해도 지금 뭐 김현장급은 아니지만 그 메이저라고 하는 지평 소속이고 지평 소속의 사위도 또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했나 보면 한화 에어로 다이내믹스 일도 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관 예우가 아니라 후관 예우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김현장 그 출신들이 판사로 가 있는데 김현장 사건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사 현대차만 이렇게 김현장이 재판하고 김현장이 변론하고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훨씬 많을 것이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김현장에 30년 근무한 변호사 한 사람이 어디까지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의혹 제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김현장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조이대 대법 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연관이 되었다라는 의심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표를 쓰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김현장 변호사는 정말 아무도 연관 없고 관련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김현장이라는 법률 회사가 대한민국 정권,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은 국내 대기업, 재벌기업들일 텐데 그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국민들이 눈 감고 넘어가야 한다?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안 될 것이다.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부탁을 받았거나 부탁을 한 사람에 대한 공익적 증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이시짓고 해야 하고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특정 한 회사가 로펌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법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묵인을 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취재하면서 누군가 물어봤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해서 특정 로펌에 정부 사건 몰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논의를 너무 확장시켜서 김현장이 있는데 뭐 법무법인 땡땡땡이 있다. 법무법인 땡땡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또 정상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 자유의 선택,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김현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 가야 한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취재력 있는 언론은 이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같이 파헤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제한된 인력으로 알아보는 수준인데 지금 이 내용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이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MBC에서 30년간
실제 재직은 20년 했습니다만 주로 탐사 보도 프로그램만 있었지 않습니까? 2580 카메라 출동, 뭐 사실은 이런 프로에 있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김앤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회 비리 구조를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다 연관돼 있어. 결국은 다 법원으로 가고 그럼 결국 김앤장의 생태계로 이게 소환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사건들 불법을 변호하는 것도 그리고 이 사안이 나중에 문제돼 가지고 법정에 가도 돈 버는 건 다 김앤장이에요. 근데 정말 이 김앤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분석된 기사조차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건들면 바로 소송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 전에도 우리가 농담 반으로 김앤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당연히 김앤장에서 모니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안이 워낙 자기들한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위험 상황을 넘어가는 것도 김앤장의 또 주요 업무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김앤장에서 법률적으로 합니다. 자, 그 대응 팀이 이미 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이지 이번이 현우 신조 정말 좋은 기회다. 이번 사안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 그동안 미뤄왔던 거, 대법원 판사와 관련된 뭐 증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진짜 본질적인 사법 개혁을 위한 김앤장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앤장의 지금 변호사가 한 몇 분쯤 되는지는 대충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예, 되고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말 그대로 월급 받는 이제 변호사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파트너라고 하는 또 변호사들이 한 뭐 또 몇백 명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40~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앤장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면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CEO에 대한 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앤장은 특이하게도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 않는데 그 왜 그러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날고 기는 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이 다 정관처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1~2년 정도 일을 하는데 월급이 과연 얼마쯤 될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보면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적합할 것 같습니까? 대표가 한 40~50명 정도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보통 받는 게 1억 5천 정도 세비를 받지 연봉 한 않습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죠. 예, 뭐 그 정도 전문직 뭐 큰일하고 기업 상대하니까 뭐 예. 그런 정도. 얼마쯤 받을까? 이게 잘 아시잖아요. 이게 수임 신고가 안 된 사건들이 태반이고 전화 변론이라고 해서 지금 뭐 김앤장 정도의 변호사가 되려면은 부장판사 이상 뭐 검사장급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변론으로 해서 30억에서 막 100억까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1년에 그 정도면은 뭐 세무신고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급여도 좀 이번에 서석고 변호사 나오시면 직접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월급 대표 변호사 정도 되면 한 40~50명 있다는데 근데 그런 거 얼마쯤 받느냐? 얘기하지 않도록 다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얘기하지 않도록 이제 계약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는데 그럼 왜 김앤장에 가서 법원장 출신이 제일 먼저, 장관 출신이 제일 먼저, 차관 출신이 제일 먼저 그쪽에 가서 1~2년 하느냐? 엄청난 급여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이상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그러면은 결탁이다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 관계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월급을 예를 들어 1억 5천이 아니고 한 3~4억 정도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좀 많이 받는다 치자. 한 뭐 7~8억 정도 받는다 대표 변호사가 뭐 그 정도면 되겠는데 한번 국민들 앞에서 이제 공개를 해보십시오. 월급 얼마 받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돈을 받고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변론을 해주느냐 아니면 로비스트가 되어서 정부와 민감하게 달려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가서 직접 정무적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움직여서 야 정권 대법관들 다 움직여가지고 이재명 죽이는데도 나설 수 있다라고 언지를 줬는데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 그 출발 지점을 찾아보니까 김앤장이 있는데 김앤장은 수임의 구조도 그렇고 이미 대표 변호사들이 가져가는 급여의 규모가 상상 초월이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밝히면 저를 또 그냥 두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받는 액수는 재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출입 기자 한 3년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무 수임 신고를 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대부분 그냥 전화 변론이나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 변호사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보세요. 한덕수 같은 경우에 신고된 것만 2년에 54억 수임료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한 것만 54억이면 곱하기 한 10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추정된 거. 추정도 한 2, 3배로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10배로 추정 이러면 제가 법조 출입했잖아요. 네. 그거는 10배도 제가 깎아준 거예요. 근데 예. 중요한 거 뭐냐? 한덕수가 변호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역대 정권의 총리들 다 대부분 김현장 갔어요. 한승수도 갔지, 한덕수도 갔지, 제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관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아닌데 왜 가냐고요. 고문이라는 타이틀로 가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대관의 그 로비용으로 쓰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수임료를 수임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모든 게 사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변론이지 다들. 이게 정말 심각하다.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런 대형 로펌들은 사실은 변호사 수임을 해서 법정에 나가고 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걸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컨설팅 업무라는 것은 로비. 그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들이 카지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든가 상하이나 이런 데 있는 큰 그 카지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대형 로펌의 김앤장이나 뭐 박앤 뭐 리나 이런 데를 사서 입법 현황, 국민들의 여론, 후보지 이런 전체 조사들을 뭐 3년에서 5년을 하고 그 금액은 1차적으로 조사해 주는 금액만 해도 뭐 수십억에 달하고 성사되어서 예를 들면 내국인들이 그 출입하는 그 카지노 법안이 개정되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공 보수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대형 로펌들은 법률 사건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가 주요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료들 전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맥과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그 주된 수입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네. 이번 기회에 전기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청문회 나와서 그런 것까지 밝혀질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사법 쿠데타의 국민들이 내 선거, 내 투표권들을 왜 법원이 간섭해서 하라 마라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해서 실명 거론하고 있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지에 이번에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청문회장이 민주당과 야당이 얘기하는 이거는 사법 쿠데타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말 잘하대요. 이거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독립성 침해다. 인지 그리고 김앤장은 실제 수익 구조가 어떻고 사회 환원은 또 그것 중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김앤장이 과거에 음습한 곳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이런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하게 이런 공공 서비스나 그 컨설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킨다라면 좋은 장이지 않겠나. 희망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아무튼 이번 청문회가 그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양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결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쟁점을 제공해주고 이후에 우리 이상호 대표님 같은 또 훌륭한 그 탐사 취재하는 분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지자체장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그 결정 과정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면 로비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 법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하던 30년 전에도 이미 정치권에는 로비스트 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했었어. 근데 그게 왜 안 됐습니까?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됐어요. 김앤장이 대표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자기들만 할 수 있어. 변호사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준의 로비를 못해. 그러니까 저런 변호사법 위반이죠 다. 네, 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자기네만 독점하면서 계속 전직 관료들을 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근데 로비의 특성상 이게 음습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 부분.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재판은 끼워 팔기로 가는 거야. 한의원에 뭐 침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막 비싼 보약 뭐 이런 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상술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끼워 팔기용으로 재판이 있고 내실적으로는 정관계를 움직이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합당한 비용 근거가 산출되기 되게 어려운 영업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 여러 어떤 식으로 이게 전문적으로 뭐 돈이 세탁되거나 뭐 재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전부터 로비스트 법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 안 돼. 그 이유를 이번에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현장이 오바해도 많이 오바했죠. 서석고 변호사가 오바해도 한참을 오바했죠. 왜냐고요? 자, 필요할 경우에 변호인, 법률 조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든 자신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로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적극적인 호소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것은 비용을 들인 만큼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장 서석고 변호사가 했던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특정 로펌이나 특정 집단이 정면으로 짓밟고 침해할 수가 있는 거기에 김현장이라는 회사가 동원이 되었다 또는 서석고 변호사가 그걸 주도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을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하고 조정하고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관업무하는 국회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죠. 국민이 주권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통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특정 대선 후보를 아웃시킬 수도 있다는 그 오만함의 배후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면 서석고 변호사가 아니라면 누군지라도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이고 거기에 김현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론 자체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국민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풀어야 할 만큼 공적 책임이 저는 김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펌이 역량 있게 법률 서비스를 잘하고 있으면 글로벌 세계에 나가서 좀 하시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가전제품 만들어가 이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제품을 글로벌 1등으로 만드는데 김현장은 대한민국에서 좁게 이렇게 할 일이냐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 전 세계에 지사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K 이니시티브, K 뭐 한류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국내에서 이렇게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급기야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느냐고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현장에서 반론을 할까 봐 제가 대신 반론을 예. 해드리면 김현장이 5대양 6대주에 다 브랜치가 있긴 있습니다. 그 브랜치가 네네.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거나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 상대로 하잖아요. 일제 징용 때도 일본 기업 대신해서 해줬잖아요. 역사를 팔고 민중을 팔아서 일본 N을 따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조원 선거관리제도는 전 세계 30국에 수출이 되어서 그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요. 한국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자원 재활용하는 것이 전 세계 수출이 되어서 그 국가의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요. 공무원의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만큼 대한민국이 뛰어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현장이 해외 지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겠지만 그것이 전 세계에서 김현장 이름을 보고 법률 서비스는 최고다라고 하는 세계 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또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하면 무조건 손해던데. 아유. 그 맛에 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도 한 3만 분이 지금 들어와서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흥분한 이유는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남아있는 흔적들을 파헤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절대로 저는 서석고 변호사님 개인에 대한 어떤 내가 호감 비호감도 없다.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더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판하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착오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이고 목이 지금 막 다 들어가는데 실장 여러분 혼자 흥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부탁 드리지만 야 이제 139만 명 정도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 좀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구독 좋아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지금 예. 뭐 그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여론인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담동 그 술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뭐 야밤에 술 마시는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 동석했었다라고 알려진 김앤장 변호사들 때문에 사실 이게 관심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제 징용 관련해서도 김앤장이 일본 그 회사 편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 국내적 현안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서의 김앤장이기 때문에 김앤장과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술자리를 해 심야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첨부하자면 뭐 그런 거죠. 이번 대선에서 다행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법원 내에서는 움직임 때문에 대선 전에 그 우리 주권 국민들의 주권들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재판 일정 이런 것들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꺼진 불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선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전에 원칙적으로 이번 그 사법부의 이런 그 숨은 카르텔들 검은 유착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저는 그 특검 문제라든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문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사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사법부의 사법 부태타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시비 걸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 국정과제로 꼭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옷을 좀 벗었습니다. 갑자기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혼자 흥분하고 막 이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옷을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팀펄님께서는 슈퍼챗 이렇게 또 귀하게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김앤장이 실체가 있든 없든 서스코 개인 변호사가 알아서 했건 아니건 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조희대 사법구태타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제 사태 여론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태를 할 것 같습니까? 사태를 안 하고 버티기로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왜 안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물러설 때가 돼 가는데요. 이 정도 돼서 물러설 사람이면 그런 회개망측한 내란 수계에 봉사하는 판결을 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아니 그러면은 사태 안 한다. 안 하죠. 더구나 사태를 이 대목에서 하면 자기 그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데 윤석열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시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이제 청문회장으로 일단 소환을 했거든요. 나오라고 했는데 청문회장에 나와서 보니 억울한 점을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법원에 있는 율사들 출신들을 보면 한동훈 그 전 후보처럼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능동형인 법꾸라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오더라도 어당팔처럼 딴 얘기를 한다던가 내지는 쟁점을 피해서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본인이 그 사퇴할 의사가 없더라도 그 지금 현재 전체 그 법원 판사들 평판사들이 지금 연판장 돌려서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그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네. 논의된다라면 설령 그 자리에서 가부 동수가 사퇴가 더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법수장으로서는 그 치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거취를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결과
그리고 법관 회의를 통한 그 내부 법원의 여론 동향들 그리고 이 전체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들에 따라서 그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 채널 답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팔다리 걸고 하는 방송인으로서 자, 맞지 않다. 언제 생각하고 팔다리를 걸었어요? 아, 우리가? 팔다리 거는 척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지 않는다. 제가 시한을 15일까지 주겠습니다. 15일까지 어쨌든 방송을 하고 그 뒤에 뭐 방송에 은퇴를 하든 말든지 하면 되니까 15일이 다음 주 이제 목요일입니다. 15일까지 14일이 이제 국회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방향을 뭔가를 보고 그 다음 날은 거치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전국 법관회의도 이제 소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도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또는 압박 또는 뭐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사퇴한다, 사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는 뭐 사퇴 없다, 15일까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한다. 자, 서영호 우리 저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은 할 수밖에 없다지만 어째 사퇴한다. 예, 저는 일단 오늘은 서양호 우리 평론가 쪽으로 붙겠습니다. 한 표 사퇴한다라고 던지고요. 자, 그들은 끝까지 버티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죠. 저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의식이고요. 이번에 내란을 지담하던 1년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강력한 에너지나 힘을 이제는 특정 개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기관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희대 사퇴해야 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퇴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퇴한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만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날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에서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더 많은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발견되면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나 더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것이 유리할지 그렇지 않은 게 유리할지도 저는 대선 전반을 놓고 누군가 기획자가 있다면 고민할 것이다. 걸림돌이 된다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겠지만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희대가 사퇴한다 1번, 조희대 사퇴하지 않는다 2번. 자, 요거 좀 같이 올려주시면 자, 그러면 저 동료 멘트 좀 할게요. 예, 예. 1번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1번은 사퇴한다. 네.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 안 한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1번은 사퇴하지 않는다. 2번은 사퇴한다. 사퇴한다. 2번 자, 눌러주십시오. 자, 2번. 여러분들께서 1번을 눌러주셔야 그래야만 더 강력한 우리 민중의 힘 그리고 지금 다소 대법 그 평검사 회의 법관 대표자 회의 때문에 살짝 지금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견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사퇴 안 한다라고 보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1번을 눌러주십시오. 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엄청 지금 섞여서 올라오는데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막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26,000분 정도 들어와서 이 방송 보고 계신데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시고요. 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 전에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심이다. 민심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그들도 살 길이 있을 것이고 민심을 끝까지 거부하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국민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1번, 2번, 1번, 2번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은 사퇴 안 한다가 막 4개씩, 2번은 막 무효표 10개씩. 있어요. 무효표. 12번도 있어요. 12번, 네. 1번, 2번 사퇴도 하고 사퇴도 하지 않는다. 닉네임님, 럭키비키님, 천국님, 귀남님, 아이고 김도희 선생님, 황수영님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김현장의 실체와 관련된 것, 조희대의 사퇴가 될 거냐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는 엄청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생방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차기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장 미국 사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한 분을 모셨는데요. 미주민주 참여 포럼의 최강철 대표님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기 직전에 저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법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남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비를 들여서 많은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 어떻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재밌겠네요. 우리 서양호 재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가지 마시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오늘 2부 인터뷰도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광고 말씀드리는 동안에 두 분은 퇴장을 해주시고 우리 제작 PD는 좀 내려오셔서 최강철 대표님이 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정교환이 제대로 준비한 인터뷰가 있는데 떠나시면 섭섭합니다. 좀 남아서 최강철 대표와 함께 나누는 생생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참다랑어 회인데요. 자, 제 오른쪽에 있죠. 지금 보입니다. 참다랑어 회가요. 29,900원인데요. 참다랑어 자연산이 400g인데 29,900원이고요. 집에서 즐기는 최고급 참치회입니다. 참치회 중에서도 가장 고급으로 치는 것이 참다랑어인데요. 100% 자연산 참다랑어 보내드립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새치류, 근연종, 어종도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단가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거 섞는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랑어 회만 했고요. 100% 국내산 참다랑어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최고급 참치회.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드셔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경영푸드 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댓글창에 지금 나오는 것 있으니까요. 댓글창에도 우리 김명준 PD 올라가 있죠. 참다랑어 댓글창 가보시면 자 여기 앞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 방송 중에 지금 가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앞에서 인사하는 분들이 이 중요한 참다랑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경영푸드 네이버나 카카오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QR코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치면 29,900원에 참다랑어회 맛있게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바꿨군요. 보험 중에 가장 성실하고 정의롭게 여러분들을 안내해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기억나시죠? 1644-1236인데요. 카톡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고요. 010-7612-3303인데요. 자 여러분들 최적의 보험 플랜 필요하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로 상담까지 해주고요. 지금 현재 내가 들어있는 보험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혹시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제대로 따져보면서 정말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상담 전화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주는 곳이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 필요하신 분들 전화 꼭 좀 해 주십시오. 야 광고하고 나니까 이제 힘이 더 솟는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쇼맨십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으면 여러분들 제게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 박수는 사실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최강철 미주민주 참여 포럼 대표가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한 30분 전부터 보셨는데 네. 정신 없으시죠? 아 정말 모르던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의 아주 그 바탕을 굉장히 튼튼하게 쌓았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득권 카르텔의 이 폭과 깊이가 굉장히 속으로는 많이 썩어 있었구나. 예.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대한민국 대개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하늘이 준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최강철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오유 지금 뭐 모셨다니까 박수가 뭐 엄청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참다랑에도 좋아하시고 스픽스도 최고다 똑바로 말해님 온유 인내님 오늘도 오셨네요. 강서유미님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는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은 한국의 이재명 대표님 또 뭐 한덕수, 김문수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인데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력이 뉴욕타임즈에 인터뷰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코노미스트에 또 인터뷰하시고 꽤 많은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탄핵 확정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고기 정도까지는 알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각 후보들의 성장 과정, 정치 철학 그리고 외교를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또 이재명 대표나 한국의 야당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 친북, 꼬뮤니스트다라는 이념적인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저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미 의회, 특히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국의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있는 그대로의 팩트대로의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꽤 나눴는데 큰 관심을 보였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의원들을 주로 상원 하원 의원들을 예. 주로 만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 미주민주 참여 포럼 그 영어로는 KPEC인데요.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그래서 KPEC이라는 단체고요. 우리 뭐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공외교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APEC이라는 단체예요. American Israeli Public Affair Committee라는 데가 있어요. APEC. 저희 KPEC도 나름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멤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한 10여 년 가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뤄내는 거는 우리 모든 후손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현재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한민족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문제가 현재 사실 안타깝게도 남북이 풀어내질 못하고 우리 민족끼리 풀어내질 못하고 80년이 지금 거의 이어져 온 거고요. 거기에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개발 이후로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술, 핵 기술의 고도화 이후로 미국이 핵심 당사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움직여주는 게 미국이 그걸 움직여서 한반도의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걸 지금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활동은 이제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실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지는 뭐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면 진실인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통상 압력 있죠, 관세 문제 있죠. 이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짧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제가 전 대표님하고 몇 번을 그게 팩트 체크하면서 아니다라는 증거를 댔죠.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응원할 거다. 라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죠. 12월 3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그때는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를 이쪽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때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패싱해 버립니다. 그리고 국무부 또 백악관 대변인들이 이 계엄 사태를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미 의회는 뭐 브레이 셔먼 의원 중심으로 돼서 개별 비난 성명 나오고 하원에서 완전히 뭐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평화됐다, 훼손됐다. 이 한국 민주주의의 훼손은
즉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훼손이다라고 미국은 영킴 의원 외에는 모두 다 이 탄핵 세력을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 지금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또 이 하와이부터 괌까지 이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평택 미군 기지가 시설이 최고 좋은 그걸 방문을 뺍니다. 그 또 중요한 분이 또 한 분이 방문을 해요. 그분은 이제 털시 가바드라고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통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이쪽을 방문하는데 태국까지 가는데 한국을 패싱을 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쿠데타 세력 그리고 쿠데타 세력의 대행이 이끄는 한국 정부하고는 대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의회를 떠나서.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번에 한덕수가 그 트럼프가 왜 통화를 해줬냐 그러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전 오바마 행정부 때 그 NSC에서 근무했던 그 지금 앤디 김의 사실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는 지금 한국의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한미 동맹의 관계인데 대화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가 또 탄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탄핵을 벗어났기 때문에 way overdue 너무 이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좋은 말들을 잘 해줍니다. 네. 나이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결혼 일본 1순위가 미국 남성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나이스한데 나이스하게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너도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근데 그걸 잘라서 트럼프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나를 응원한다는 식으로 곡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실과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호감을 더 가지고 있다거나 뭐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다들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90 거의 가능성이 1번이라고 더욱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지금 민주당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하고 라인업은 잘 돼 있습니까? 실제 잘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제가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마더랜드고 또 미국도 또 거기에서 저를 성공시켜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나라고 저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하고 싸워왔어요. 5,000년 역사가. 예. 저는 미국이 강한 우리를 절대 침범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평화의 가치 그런 동등한 동맹이 되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래서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난 70년 한미동맹이. 근데 안타깝게 한국의 정치는 그 동맹이 진정한 동맹인 것만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 또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까지 다 갔다고 봐야 되고 한미 관계를 제대로 구축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사실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외교관 차원에서도 사실 일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미 외교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예. 거기는 몇십 년 동안 거기만 매달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3년의 임기가 이제 순환보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시스템이 돼요. 외교부 차원에서. 첫 번째는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민간 외교, 의회 외교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의 그 국회 차원의 상임위가 뭐죠? 외교통상? 외통위. 외교통위원회. 거기에 지금까지는 다 시니어 국회의원들께서 거기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네트워크를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를 가질 때. 그럼 적어도 3년, 5년, 10년이 쌓여야지 이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죠. 그게 구조적인 문제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고 국회 차원의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외교 책임자라면 저는 획기적으로 이걸 다 바꾸고 진정한 외교 관계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하면 주로 외교나
군사 동맹만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 교육, 문화, 한류 엄청나게 많이 교류할 게 많고 미 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정책, 복지 정책, 또 뭐 한류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땐 30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535명의 상하원이 있으니까 한두 개씩 매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300명이 안 된다면 외통위 의원들만 한 몇 명 되죠? 한 20명 되시잖아요. 그분들이라도 미 의원들하고 이 자매 결연인가요? 상시 소통을 하고 보좌관들까지도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 이야기로 하고요. 이제 예.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네. 토론이요. 자, 미국에 가면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죠. 네. 대사관 공무원들 미국에 있는 의회 또는 미국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를 보좌해주는 여러 컨설팅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열심히 만납니까?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뭐 그분들의 업무가 엄청 많아서도 그럴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사나 아니면 총영사 예. 특히 총영사들도 많아요. 각 미국을 예를 들면 뉴욕, 뭐 저기 LA, 뭐 워싱턴에 시애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연방의원을 접촉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부족했고. 자,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자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네. 연방 의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잘 만납니다. 뒤에서 몰래. 그러니까 제가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상 하나하나를 놓고 본질적으로 어떤지 해석을 해야 할 때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미 정부 또는 미 의회 상원 하원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느냐? 업무가 많다고요? 그 사람들 골프 치러 안 다녀요? 제가 만났던 해외 베트남이든 어디든 가보면 정말로 정무직 공직자들이 한 번씩 가면 기함을 하는 것이 예. 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의전한다고 시간 다 보내. 시간 나면 그게 이제 휴일이 한국 휴일 쉬죠. 미국 휴일 또 쉬잖아요. 거기는. 그럼 뭐 합니까? 골프를 누가 하고 쳐요? 골프를 제가 미국에서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누가 하고 골프 치는지 보세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자 미국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국가 간의 중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교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친구들끼리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사관의 직원들은 한국에서 천국에 놀러 가서 3년 동안 그냥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나는 잘 쉬고 접대받을 만큼 받고 한다는 게 대한민국 외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보면 그거 시시비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이 최전선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논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명예훼손 될까 싶어서 당할까 싶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기업은 죽기 살기로 외국 정부 만나가지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로비해. 활동해. 자, 미주민주 참여 포럼처럼 이런 또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단체들은 사비를 써가면서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을 받고 거기에 집까지 주고 체류비까지 다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안 움직인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방송을 보거나 측근들이 본다면 이번에 정권 잡고 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최전방에서 알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움직여야 할 자는 공무원들이다.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뭐라도 바뀌는데 3년 만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고 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휴양하러 다니냐고요. 그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정말로 외교 공무원들이 그거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본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한 말 말씀드리면 그 소녀상 문제로 일본 특히 아베 정부 있을 때 해외 소녀상을 없애는데 전력을 기울이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그랜데일의 소녀상이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설치가 됐어요. 거기 중국계 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계 해서 거기에 저희 한반도 평화법안을 열심히 지지해줬던 로칸나 의원이라고 있어요. 로칸나 의원실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지원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거를 그 보좌관이 저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뒤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이제 만나고 다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실 때 그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30%의 그 공관장을 민간에서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민간을 아무나 또 보낼 수는 없고 정말 전문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해외에서도 아마 이게 그 상피제도인가 어떤 제도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공관장으로 보내진 못하지만 사실 해외 동포 760만 중에서 인재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거는 나중에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절대 아웃사이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소중한 그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이재명 민주정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부 공무원이 평일날 일도 하지 않고 골프를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골프 치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제가 들어서 주말이든 휴일이든 그런 거 할 시간에 정말로 우리 외교의 파수꾼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실제로 예.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온 공직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폄훼하거나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예.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단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소속 공무원,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강철 대표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맞죠? 200% 이상 동의를 하고요. 자, 예. 그 해외 공관장들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그쪽에 프론트 전선에 있는 거예요. 예. 프론트 라인에 있는 거예요.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장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뭐 진짜 보급 부대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들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공관장 나가는 외교부에서 다 보내지만 오늘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 중국 대사를 임명했어요. 이제 그분은 트럼프의 친구인데 예. 사실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을 지냈고 또 회사 이 다국적 회사에서 여러 경험을 한 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외교부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전체 대사를 사실 대통령의 측근들로 다 보내요. 철학을 같이 하는. 그렇다고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열정과 자기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조할 필요도 있고 이제는 외교를 외교부 공무원이 다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제 억울하게 문제 제기를 예. 하는 건 공무원이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공관 직원이 우대를 받고 대우를 받고 누구로부터 대우를 받는지 보시라고요. 한국 대기업, 네.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상사 직원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그 사람이 대사에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명서 매통 떼주는 거 그것 때문에 군림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냥 편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저는 국가가 이 문제를 좀 더 다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대표님 너무나 중요하신 얘기 하셨고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북미 정상 신성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고 네, 예. 발표하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스픽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깜짝 발표를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그 반 트럼프의 후보가 당선됐다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에콰도르 대선하고 또 영국의 지방선거에서는 또 친트럼프 후보들도 당선이 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셔먼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관세든 수많은 동맹국까지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들 다 반대하지만 하나는 찬성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미국 외교는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한반도 대북 정책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무조건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개월 2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좀 봐주시고 더 응원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를 막 비판했던 캐나다
그 자유당 후보가 마크 칸이라는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싫어하던 미국을 바로 와요. 방문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저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같이 앉아서 기자회견 하는데 많은 뭐 캐나다 미국 이슈는 차치하고 예. 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뭐 다른 정상하고 막 기자회견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자가 수많은 예. 거를 다 물어봐요. 막 뭐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냐, 뭐 가자 어떻게 되냐, 너 뭐 저기 이민 문제 막 별걸 물어보는데 발표를 했는데 8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8일이나 9일 날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그 중대 발표가 뭡니까? 그 말을 안 하고 지축을 흔드는 전 세계가 놀랄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겁니다. 말 안 했는데 그래서 한 기자가 무역 문제입니까? 그게 관세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오늘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영국하고 처음으로 이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고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다는 말이 있고 아시아, 일본, 일본하고도 이제 이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트럼프한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동맹국을 흔드는 문제, 국내 이슈들 뭐 지금 또 물가 관세로 인한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39%에서 42%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그러니까 47%, 49%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변환이 필요한데 큰 외교적 실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뭐라고 했어요? 한 5개로 보여요. 자, 5개 중에 1번이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예.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1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스했던 게 뭐죠?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내가 취임 후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못 지키고 있죠. 자, 그거 하나. 근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속도를 좀 더 뺏어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자,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안 되죠? 평화협정. 자, 그것도 안 안 되고 된다. 있죠? 예,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동 순방을 해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래서 사우디아하고 UAE하고 카타르를 방문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1기 때 외교적인 큰 실적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가 자랑하고 잘했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 어코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적국, 아랍국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때 바레인 이런 나라랑 수교를 해요. 그게 예. 엄청난 치적이에요. 예. 근데 그때 못한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예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축을 흔드는 큰 걸까? 라는 게 조금 의심인데 예. 큰 일은 큰 일인데 예. 그럴까라고 또 하나가 문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방문할 거예요. 트럼프가. 네. 이번 순방국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어요. 있다. 그럼 그건 가능성이 아닐 없다. 거라는 예.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린란드나 파나마 중에 하나는 합병. 예. 그죠? 그럼 국민투표 다 반대하는데 그거 뭐될 일도. 반대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예. 사실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법 조처를 예. 걸치려면.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캐나다도 또 합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캐나다 주 중에서 여러 주들이 있는데 스테이시 있는데 알버타 주주 거기는 합병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예. 그게 그럼 가능할까? 그럼 캐나다 다른 주에서 가만히 예. 안 두겠죠? 다 어려운 이슈들이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관련국도 많고 정말 뭐 며칠 전에도 드론 공격이 있어 하나 남은 거 지도자만 결심하면 되는 게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만 결정하면 끝나요. 예. 그러면 제가 희망회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할 거라는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제가 몇 달 동안 얘기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르코 루비오가 또 피트 헥사스 국방장관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북한의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네. 핵 웨펀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을 보유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냐?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나? 말씀하십시오. 예. 마르코 루비오하고 제이드 벤스가 2, 3주 전에 중요한 말을 해요. 니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말 전쟁 끝낼 자신 없어? 이거 우리가 일으킨 전쟁 아니야. We are gonna move on. We have another priority.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우리 해결해야 될 중요한 다른 priority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며칠 전에 그때 아마 대표님께서 저 미국 있을 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MBC에서도 사실 전화가 왔어요. 뭐냐? 사실 북한도 140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은 정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외교 관계를 미국, 일본, 한국은 못 맺었죠. 근데 미국의 대사 역할을 해주는 북한을 해주는 국가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 이제 스웨덴 북한 대사가 미국을 방문했죠. 백악관을 옵니다. 예, 예. 그래서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들하고 실무회담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 희망 들어보면 회로가 아니라 예. 50%의 가능성은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대표님은 우리 스타일대로 질러버려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 임박했다. 내일 모레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생각할 건데 아, 그 그게 근거를 그러니까.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네. 좀 길었다는 말씀드리고 자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임박해 있다. 곧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스픽스에 나와서 단독으로 최초입니다. 최초로 말씀하셨다. 네. 그러면 그것이 화답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이재명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지지한다라고 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했다는 것도 아마 미주민주 참여 포럼의 최강철 대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이 통했고요. 제가 생각을 하면 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같은 테이블에 있다 우리는. 자 같은 테이블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평화를 위한 함께하는 테이블. 공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저는 이제 했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는 양쪽 다 매우 실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한국민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일부의 오해, 네. 다수의 비판은 하지만 일부의 오해만 풀고 나면 이재명 후보와 트럼프는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워싱턴에 연방 상원실 5군데, 하원실 한 20군데를 갔어요. 주로 공화당을 요번에는 좀 많이 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50군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가까운 편인데 공화당을 갔는데 왜 방문했냐? 한반도 평화법안, 미 의회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행에 네. 엄청난 연방 의회의 힘과 명분이 돼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갔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유소년실의 어려웠던 성장 과정, 그 도전 과정,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치르고 또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밤에 와서 아버지가 그때 미화원으로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실 때 같이 또 새벽까지 일해야 됐던 그래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과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고 했던 그런 성장 과정. 미국은 흑수저의 성공 사례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 된 것도 그 책 아시죠? 정말 어려웠던 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제이디 벤스가 혼자 공부해서 정신을 차리고 예일대 법대를 가서 그런 성공 사례. 그래서 그 오하이오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된 성공 사례를 높이 사듯이 이재명 대표님이 그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고 싶었던 거는 이 한국의 보수랑 손을 잡은 미국의 보수들이 자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빨갱이다. 이재명 대표는 친중이고 친북이다라는 데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전혀. 왜냐하면요. 아실 겁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은 대학 다닐 때도 학생들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공장을 다녔고 일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고 선언을 했잖아요. 탈이념적이고 그리고 실용주의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최고 중심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말까지 했어요. 뭐냐면 미국이 주화하는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는 있지만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따로 두고 협력할 거니 협력하겠다. 네. 라는 발언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동북아 정책, 한반도 정책하고 딱 맞을 뿐이다.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이것도 최초 공개인데 그 앤디 김 상원의원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브래디 셔먼 의원은 본인이 조직해서 수십 명의 연방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빨리 미국 가셔야 돼요. 네. 그 준비도 동시에 해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환영단을 구성하겠대. 아, 그거 엄청 큰 거죠. 미국에서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면 발표하면- 미국 의회 차원에서 예. 상하원 의원들이 예. 환영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미국 뭐 정부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겠지만 예. 의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나서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커다란 힘이 되죠. 그 일은 브래드 서먼 의원이 주도하십니다. 서먼 의원은 대놓고 그렇게 저런 이제 회의를 할 때 하겠다는 하시고. 바로 그 대비하고 준비해라. 브래드 서먼 의원이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최강철 대표님과 함께 추진해 왔던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브래드 서먼 의원하고 지금 메릴린 스틸랜드 의원도 뭐 엄청나게 기대하고 예. 있고요. 한국계 의원들만 말씀드리면 예. 또 데이브 미니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킴 의원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영킴 의원도 뭐 생각을 좀 바꾸겠죠.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예. 바꾸셔야 되고 또 영킴 의원도 한국 정부랑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나 뵙고 저는 뭐 유권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영킴 의원이 우리 민주정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예. 좋겠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윤석열 좋은 정부는 그러지 말씀입니다. 못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철 대표님은 정말 혈혈단신으로 미국 유학 가서 자수성가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 한 분인데 정말로 사업도 바쁘기도 너무 바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비를 써가면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을 만들고 미 의회에 있는 의원들과 교분을 넓히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잘 이렇게 어울려서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곧 곧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최초 방문하면 미국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영단을 만들겠다. 방문 환영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과를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강철 대표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 미국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요. 미주민주 참여 포럼 회원 되시는 것은 바로 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16,000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역경 용사들은 여기서 마치는데 자 영미님, 손영환님, 강할로님, EJK님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요. EJK님 고맙습니다. 화양노마님 그리고 다조아님, 열공도서관님, 윤미숙님, 정혜구님 그리고 재정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상원님, 이미추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역경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의 가장 큰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